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수진이 김장독을 하나씩 넘어뜨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장례식 다음 날 300포기 김장을 혼자 하라는 시어머니의 명령에 마침내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쿵, 쿵, 쿵. 독이 넘어질 때마다 빨간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난 3년간 참아왔던 모든 굴욕이 이 순간 터져 나왔습니다. 수진아, 너 뭐 하는 거야? 봉숙의 비명 소리를 뒤로하고 수진은 아이를 안고 시댁을 떠났습니다. 이 선택이 그녀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검은 상복이 아직 몸에서 빠지지 않은 새벽 6시, 수지는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다가 마당 한가운데 산처럼 쌓인 배추 더미를 보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젯밤 영안실에서 쪽잠을 자느라 목이 뻐근했는데 눈앞의 광경이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봉숙은 이미 고무장갑을 끼고 절임통 옆에 서 있었습니다.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모습이 어제까지의 상복과 대조되어 더욱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김장이지 뭐겠어. 300포기 주문해뒀다. 어제 새벽에 왔더라고. 지금요? 엄마 장례식이 어제 끝났는데요. 그래서 뭐, 세상이 멈추나? 김장철 놓치면 언제 하게? 추위 들어오기 전에 해야지. 봉숙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양담담했습니다. 수지는 밤새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흘렸던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는데 이미 다음 일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어떻게 다 해요? 이렇게 많은 양을. 혼자? 큰 며느리가 있는데 왜 혼자야? 네가 해야지. 누가 해? 친척 몇 명이 안채에서 나와 마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고모, 시누이까지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지는 그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끼며 등에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말씀이 맞다. 김장은 미룰 수 없는 일이야. 우리 때는 장례 다음 날에도 집안일 했어. 큰아버님이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지는 짧게 대답하고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엄마의 영정 앞에서 마지막 절을 올렸는데 이제는 배추를 씻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 급작스러웠습니다. 절임통에는 이미 소금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봉숙이 얼마나 일찍부터 준비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찬물에 손을 담그며 어제 병원에서 엄마의 마지막을 지켰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배추 뿌리 부분 깨끗이 다듬고 절임 시간 놓치지 마라. 해지기 전에 양념까지 다 해야 한다. 겨울나기 김치인데 대충 하면 안 되거든. 봉숙은 수진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계속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씻는 찬물이 손끝을 파고들어 시렸습니다. 영정사진 앞에서 충분히 울지도 못했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순간들, 병실에서 손을 잡고 있던 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수진이 고생 많다. 어제 밤새 고생했을 텐데.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위로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는 말투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집안일은 해야지. 며느리 노릇이 그런 거야. 다른 아주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오전 시간이 흘러가며 친척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각자 집안일이 있다며 돌아갔지만 수진 혼자 마당에 남아 300포기와 씨름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씻고 절이는 일을 반복하며 그녀의 체력은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봉숙이 마당을 돌아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직도 반도 안 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제 끝나? 좀 쉬어도 될까요? 어지러워서. 수진이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쉬면 언제 끝나? 밤새워서라도 오늘 안에 다 해야 한다. 내일부터 날씨 추워진다고 하는데.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절임통 옆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어젯밤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해라. 장례 치렀다고 집안일이 멈추는 게 아니야. 우리 때는 친정 어머니 돌아가셔도 이틀 뒤에 김장했어. 봉숙은 등을 돌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TV 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지는 홀로 마당에 남아 배추 씻는 물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병실의 산소기 소리와 겹쳐져 들렸습니다. 엄마가 마지막 며칠 동안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던 모습, 그 옆에서 하루 종일 지켰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손을 꼭 잡아주시던 그 순간이 떠오르자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장독대에는 아직 절여지지 않은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양념을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고춧가루가 상처난 손에 묻으며 따가웠습니다. 소금물 때문에 생긴 작은 상처들이 쓰라렸습니다. 그때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조차 제대로 애도할 시간을 주지 않는 이 상황이 자신을 그저 일하는 기계로만 보는 시선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수지는 양손으로 장독대 첫 번째 독을 힘껏 밀어냈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양념이 마당 여기저기 튀었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고 두 번째, 세 번째 독도 연달아 넘어뜨렸습니다. 독이 깨지는 소리, 김치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야? 수진아. 봉숙이 집안에서 뛰어나오며 비명을 질렸습니다. 이웃집에서도 소리를 듣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수진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이 나갔어?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달려가 아이를 안고 가방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아이 기저귀, 통장만 급하게 집어넣었습니다. 어디 가려고? 이런 난리를 쳐놓고 어디 간다는 거야? 봉숙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수지는 뒤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신발을 제대로 신지도 못한 채 대문을 나섰습니다. 골목길을 빠져나오는 수진의 발걸음은 휘청거렸습니다. 아이를 안고 가방을 든 손이 떨렸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고함과 난장판 소리는 더 이상 그녀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골목 끝에서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들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아이를 꼭 끌어안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 연락처를 뒤적거렸습니다. 화면이 흐려져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전세방을 알아보던 시절 메모해뒀던 고시원 번호가 눈에 띄었습니다. 여보세요, 고시원이죠? 지금 방 있나요? 단기도 가능한가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이와 함께인데요. 18개월 남자아이요. 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택시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가 모두 낯설었습니다. 아이는 낯선 환경과 엄마의 긴장된 기운을 느끼고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다. 엄마가 있어. 수지는 아이를 달래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이렇게 나온 게 맞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고시원에 도착하자 관리인 아저씨가 나와 그들을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아이를 안고 있는 수진을 보며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실 수도. 조용히 할게요. 시끄럽게 하지 않을게요. 보증금 30만 원, 월세 45만 원이에요. 공과금은 별도고요. 단기라고 하셨는데 최소 한 달은 해야 해요. 좁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수지는 벽지가 갈라진 곳들과 곰팡이 자국을 보았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복도에서라면 냄새와 담배 냄새가 섞여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살기는 어려울 것 같았지만 당장 머리를 누일 곳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요. 관리인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침대 하나와 책상, 옷장이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있었지만 맞은편 건물이 바로 앞에 있어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은 복도 끝에 공용이고 샤워실도 마찬가지예요. 세탁기는 지하에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해 드릴게요. 관리인이 나간 후 수지는 침대에 앉아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는 낯선 공간을 두리번거리며 불안해했습니다. 수지는 책상 위에 지갑과 통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장례식 조의금이 200만 원, 자신의 적금이 150만 원, 예금 통장에 80만 원이 있었습니다. 총 430만 원. 여기서 고시원 보증금 30만 원을 빼면 4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월세 45만 원에 생활비 한 달에 얼마나 들까? 아이 기저귀가, 분유가, 자신의 최소 생활비까지 계산해 보니 한 달에 최소 6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 일을 찾아야 해. 휴대전화를 확인하니 태호에게서 메시지가 연속으로 와 있었습니다. 어디 있어? 당장 돌아와. 김치 다 망쳐놓고 도망가면 어떡해. 어머니가 화나서 몸살하신다.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어. 창피하게 왜 그래. 아이는 어떡하려고. 수지는 메시지를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300포기 김장을 망쳤다는 말, 어머니를 화나게 했다는 말, 창피하다는 말만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이나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가방에서 분유를 꺼내 탔습니다. 복도로 나가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와야 했습니다. 잠깐만, 엄마가 우유 타줄게. 분유를 먹이며 수지는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겪은 일들이 꿈 같았습니다. 아침에 시댁에서 300포기 배추를 보던 순간부터 김장독을 엎어버린 순간, 그리고 지금 이 좁은 고시원에 앉아 있는 순간까지 당혹감과 죄책감, 그리고 분노가 뒤섞여 눈물이 계속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복도에서는 다른 방 사람들의 생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누군가는 컵라면을 끓이는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옆방에서는 TV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일찍 일어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장님, 급한 일이 생겨서 휴가를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을까요? 가족 사정이에요. 일주일 정도만요. 네,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수지는 노트를 꺼내 해야 할 일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목록,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어린이집 추가 보육시간 신청, 변호사 상담까지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봉숙이 동네 사람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김치를 다 엎어놓고 갔어요. 300포기를 다 망쳐놨다고요. 어머, 왜 그랬을까요? 장례식 치르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웃들의 반응은 봉숙이 예상했던 것과 조금 달랐습니다. 일부는 수진을 이해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장례 다음 날에 김장이요? 그건 좀. 봉숙은 당황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김장은 미룰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때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하루 이틀 쉬게 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요. 태호는 집에서 어머니와 친척들 사이에서 곤란해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자신이 비난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전화해 보세요. 내가 왜 전화해? 잘못한 건 수진이잖아. 고시원으로 돌아온 수진은 어두워진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금 자신이 한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인 충동이었을까? 아니면 앞으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결국 수지는 복도 끝 공용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찬물이 몸에 닿자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연한 표정도 보였습니다. 시작이라도 해보자. 그녀는 마음을 다잡으며 새벽의 정적 속에서 앞으로의 계획을 차근차근 세워나갔습니다. 불완전해도 시작은 해야 한다는 결심이 서서히 마음을 굳혀갔습니다. 자신을 되돌리는 작업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고시원 복도에서 수진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도 끝 정수기 앞에서 물을 받던 수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의 오랜 친구 정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그녀는 수진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자 이모, 어떻게 여기를? 미정이가 혹시 모른다고 주소 알아놨거든. 너 여기서 뭐하니? 들어가도 될까? 정자는 방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좁은 공간과 곰팡이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런 데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었구나.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봉투와 통장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내 엄마가 아프기 전에 나한테 부탁했어. 수진이가 힘들 때 이걸 전해달라고. 뭐예요? 편지하고 엄마가 모아둔 돈이야. 나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 그냥 전해달라고만 했거든. 정자는 수진의 어깨를 한번 토닥이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미정이가 마지막까지 너 걱정만 했어. 시집살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이것들을 준비해뒀나 봐. 엄마가 언제부터요? 몇 년 전부터였던 것 같아. 병원 다니면서도 조금씩 모았나 봐. 정자는 아이를 한번 안아보더니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대충 알겠어. 시댁에서 연락 왔거든. 김장 어쩌고 하면서. 그랬군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장례 다음 날에 300포기 김장이 말이 되니? 나도 시집살이 해봤지만 그 정도는 아니었어. 정자는 수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편지부터 읽어봐. 나는 이만 가볼게. 정자가 돌아간 뒤 방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을 보고 조금 흥미로워하다가 이내 장난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지는 봉투를 열어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익숙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떨리기 시작한 손글씨였지만 여전히 정성스러웠습니다. 우리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건 엄마가 걱정한 일이 생겼다는 뜻이겠지. 너무 놀라지 마라.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침대에 앉아 편지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내 시어머니 박봉숙 씨와 엄마는 젊은 시절 같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었다. 그때 봉숙이도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밤마다 울면서도 친정에는 말 못한다고 했어. 수지는 편지를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엄마가 그런 인연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까칠하고 매정한 봉숙이 젊은 시절에는 울기도 했다는 게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몰래 도시락을 나누며 버텼다. 봉숙이가 무릎이 퉁퉁 부을 때까지 일하는 걸 봤거든.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수발 들고. 그 아이도 희생자였어. 편지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진아, 희생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까지 이해할 수는 없다. 상처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건 잘못된 일이야. 수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네가 언젠가 300포기 같은 일을 당하면 그건 네가 그 집안을 떠나야 한다는 신호일 거야. 엄마가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건 내 아버지 떠나보내고도 계속 참기만 했다는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정확히 예측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는 네가 나처럼 평생 참고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돈으로 새로 시작해라. 많지는 않지만 당분간 버틸 수는 있을 거야. 수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몇 년에 걸쳐 꾸준히 저축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때로는 5만 원씩 차곡차곡 모인 돈이었습니다. 총 8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네가 자유롭게 살라고 모아둔 거야. 죄책감 갖지 마라. 너는 충분히 좋은 며느리였고 좋은 딸이었어. 편지가 끝나갈 무렵 엄마의 마지막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감정이 아닌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네가 행복해야 우리 손자도 행복하다. 엄마가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잊지 마라. 수지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가혹하게 굴었던 이유가 단순한 권력 행사가 아니라 과거 상처에 뒤틀린 재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당한 일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마련해둔 돈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 합치면 1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지금 자신의 삶을 정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지는 책상 위에 편지와 통장을 가지런히 두고 노트를 꺼내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상담 예약, 전세집 알아보기, 아이 어린이집 등록, 이혼 절차 준비까지 할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막막하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창문 밖으로 보이는 작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수지는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이 편지가 자신의 남은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지라는 사실에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편지를 베개 옆에 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준비된 선택을 하는 사람,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우선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며칠 뒤 법률구조공단 상담실 앞에서 수지는 번호표를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대기실에 앉은 사람들의 표정에서 자신과 비슷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25번 한수진 씨.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수진을 맞이했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수진은 준비해온 메모를 꺼내며 차분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 됐고요. 18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갈등이 심해져서 집을 나온 상태예요. 어떤 갈등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수진은 엄마 장례식 다음 날 300포기 김장 강요 사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중간중간 메모를 하며 경청했습니다.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들이 보이네요. 특히 장례 직후 과도한 노동 강요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컴퓨터를 켜며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조정 신청부터 하시는 게 좋겠어요. 이혼 조정에서는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을 다룹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질 수 있을까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이가 어리고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양육비는 받으실 수 있어요.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혼인신고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그리고 시댁에서의 갈등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해 주세요. 어떤 자료요?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목격자 진술서 등이요. 지금까지 받은 문자들 캡처해 두시고요. 수지는 노트에 빠짐없이 적어가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조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정에서 해결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수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긴급복지 지원, 임대주택 정보 등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어요. 일단 신청해 보시고요.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대기자 신청도 해두세요. 시간은 걸리지만 언젠가는 기회가 올 거예요. 이틀 뒤 수지는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상담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수지는 지난 몇 년간의 시집살이와 최근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말하다 보니 자신도 몰랐던 감정들이 올라왔습니다. 수진 씨가 지금까지 어떤 역할을 해오셨는지 보이네요. 항상 누군가의 며느리, 엄마, 아내로만 행동해 오셨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된 건 아니지만 수진 씨 자신은 어디에 있나요? 수진 씨가 원하는 건 뭔가요? 상담사의 질문에 수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자기 중심을 찾아가는 작업을 해봅시다. 상담을 마치고 나온 수지는 어린이집에 들러 원장과 상담했습니다. 추가 보육 시간이 필요하시군요. 사정이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다음 주부터 가능해요. 오후 7시까지 연장 보육 신청하시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계산기를 꺼내 경제적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과 자신의 돈을 합쳐 당분간은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한편 시댁에서는 봉숙이 동네 사람들에게 계속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스트레스 때문인지. 그래도 김장은 좀 심했지 않아요? 장례 다음 날에. 이웃들의 반응이 예상과 다르자 봉숙은 당황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비난받는 분위기였습니다.
우리 때는 다 그랬는데 시대가 달라졌죠.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과 다르다고요. 태호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습니다. 동료들이 가정사를 묻기도 했지만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힘들지? 좀 그렇네요. 중재를 잘해야지. 남자가 나서서. 하지만 태호는 어떻게 중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늘 어머니 편에서 수진을 설득하는 역할만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수진은 고시원 방에서 한부모 모임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서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처음에는 다 두려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유로워집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 내세요. 저도 3년 전에 이혼했는데 후회 없어요. 법률 상담 꼭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권리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담을 읽으며 수지는 위로와 용기를 얻었습니다. 자신만 이런 일을 겪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됐습니다. 밤이 되자 수지는 노트북으로 전셋집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 내에서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곳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을 거치며 수지는 자신에게 남아있던 막연한 두려움이 점차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명확해지니까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다시 한번 삶을 재건할 수 있다는 용기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수지는 엄마가 남겨둔 김치 레시피 노트를 꺼냈습니다. 노트 가장자리가 낡아서 너덜너덜했지만 엄마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 선명했습니다. 배추 4폭이면 충분하겠지. 고시원 작은 부엌에서 배추를 손질하며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3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시댁 마당과는 너무나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시장에서 적당한 양의 재료를 구입할 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배추 4포기, 무 1개, 대파 1단, 고춧가루 1봉지. 엄마가 장 보던 모습을 떠올리며 하나하나 골라 담았습니다. 그때는 김장이 힘든 노동이 아니었구나. 시장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배추 상태를 확인하며 고르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누가 강요하지도 재촉하지도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고시원으로 돌아와 작은 부엌에서 배추를 절이기 시작했습니다.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며 시댁에서 보았던 300포기 산더미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양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었어. 강요하는 방식이 문제였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김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슬픔도 피로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방식이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를 보며 양념을 준비했습니다. 젓갈량, 마늘 다지는 법, 생강 넣는 시점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적어두셨을까. 양념을 버무리면서 수지는 엄마의 메모 속 작은 주의사항들을 하나하나 따라했습니다. 마늘은 너무 일찍 넣으면 쓴맛이 난다. 젓갈은 마지막에 넣어야 짜지 않다. 같은 소소한 팁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에 고춧가루가 묻고 젓갈 냄새가 났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치 4통을 다 담그고 나니 오후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하루 종일 300포기와 씨름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여유로웠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좀 나눠드릴까? 수지는 작은 용기에 김치를 담아 같은 층방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치 좀 담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 정말요? 고마워요. 요즘 김치가 너무 비싸던데. 옆방 아주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맛있겠다. 직접 담근 김치는 오랜만에 보네요.
건너편 방 대학생도 고마워했습니다. 이웃들이 놀라움과 감사함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했던 것 같았는데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저녁에는 아이에게 김치 국물을 우린 국을 끓여주었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앞으로 이 아이에게 집안일을 어떻게 보여줄지 생각했습니다. 강요가 아니라 함께하는 즐거운 일로 가르쳐야겠어. 잠시 쉬며 수지는 시어머니와 엄마의 과거 인연을 떠올렸습니다. 편지에서 알게 된 봉제 공장에서의 시간들, 서로 도시락을 나누며 버텼던 두 여성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두 분 다 시대의 희생자였구나. 봉숙도 결국 자신과 비슷한 고통을 겪었던 여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니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씩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당한 일이 정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김치통들을 냉장고에 정리하며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소량 김장이 앞으로 자신이 만들 새로운 가족의식의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이 평온함이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 묘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두려움에만 사로잡혀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법률 상담도 받고 심리 상담도 받고 경제적 계획도 세우면서 자신이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준비된 사람, 그것이 지금의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김치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방에서 아이와 함께 잠들었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간이 곧 닥칠 새로운 위기의 전조라는 것을 아직은 모른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수지는 이제 어떤 위기가 와도 감정에만 휘둘리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시간이 일주일쯤 이어지던 어느 월요일 오후 태호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지는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으로 옮기고 있어. 지금 가볼게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봉숙이 정말 아픈 것인지 아니면 자신을 불러내기 위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면 자신이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가족이었고 무엇보다 아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아이를 준비시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계속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니 태호와 친척 몇 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진아, 왜 이제 와? 큰 고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의사가 스트레스가 큰 원인일 수 있다고 했어. 태호가 대답했지만 그 말에는 암시가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스트레스의 원인이 수진이라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정확히 뭐라고 하셨어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쳐서 혈압이 급상승한 것 같다고. 기존에 있던 고혈압이 악화된 거래. 수진은 안도했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아, 네가 집을 나간 후로 어머니가 계속 속상해 하셨어.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김장일로 동네에서 말이 많이 나왔거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를 화나게 해서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면 들어가 봐야겠네요. 수진이 말했지만 친척들의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들어가면 어머니가 더 흥분하실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단 상태 좀 안정되고 나서 생각해보자. 수지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자신 때문에 봉숙이 쓰러진 것일까요? 아니면 원래 있던 지병이 악화된 것일까요?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며 수지는 상담사의 조언을 떠올렸습니다.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고혈압이 급격히 상승해서 응급실에 오신 거고요. 지금은 안정됐습니다. 며칠 입원하시면서 혈압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태호가 물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있으시고 기존 지병도 있으셨고 스트레스도 한 요인일 수는 있지만 주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니 수지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여전히 수진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김장 사건 이후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셨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니?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못살게 굴어서 병원에 실려갔다고 해. 친척들의 말을 들으며 수지는 사회적 압박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단순히 가족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시선 속에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죄책감에 무너지기보다는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려 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잘못한 것인지, 봉숙의 입원이 정말 자신 때문인지, 그리고 지금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면회 시간이 되자 친척들은 하나씩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마지막에 혼자 남았습니다. 들어가 봐야 할까? 망설이며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는 봉숙이 친척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연락도 안 해.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몰라. 수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결국 수지는 오늘은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감정만 격해질 수 있고 봉숙의 상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수지는 내일 다시 와서 상황을 지켜본 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오후 수지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혼자 왔습니다.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병실 안에는 봉숙과 태호 그리고 친척 몇 명이 있었습니다. 수진이 나타나자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태호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나가 있을게. 곧 병실에는 수진과 봉숙, 태호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봉숙은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여전히 창백해 보였습니다. 수진은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살겠지 뭐. 봉숙의 대답은 여전히 쌀쌀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수진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례식 기간 동안 제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마당에서 본 300포기 배추가 저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밤새 영안실에서 지샜던 피로감, 엄마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애도할 시간도 없이 김장을
강요받았던 절망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병실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수진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상보다 차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에 아무도 말을 끼어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희 엄마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어머님과 엄마가 젊은 시절 같은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다는 내용이 있더군요. 봉숙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이 섞인 표정이었습니다. 한미정이가 뭐라고 썼는데? 어머님도 그때 힘든 시집살이를 하셨다고요. 무릎이 퉁퉁 부을 때까지 일하시고 밤늦게까지 재봉틀 돌리시고 서로 도시락 나누며 버티셨다고 하더군요. 봉숙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 네, 알아요. 어머님도 피해자셨던 거죠. 수진의 말에 봉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의 말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당하신 고통이 저에게 그대로 전해져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고리? 세대가 이어지는 고통 말이에요. 어머님이 당하셨던 것을 제가 다시 당하고 제가 당한 것을 제 아들이나 며느리가 또 당하는 것 말이에요. 태호는 그동안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해 처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수진아, 나는 태호 씨, 그동안 저의 힘든 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셨나요? 아니면 항상 어머님 편에서 저를 설득하려고만 하셨나요? 태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돌이켜보니 항상 어머니의 말이 맞다는 전제에서 수진을 설득하려고만 했던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신 게 아니라 그냥 덮으려고만 하셨어요. 중간에서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셨고요. 봉숙은 그 대화를 들으며 자신이 며느리에게 했던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장례 다음 날 300포기 김장을 강요했던 것, 수진의 슬픔이나 피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들이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그때가 봉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에게 똑같이 하셔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봉숙은 완전한 사과는 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만큼은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내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이 대면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서로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 투명하게 드러낸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는 제가 결정할게요. 어머님도 건강 챙기시고요. 수지는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병실을 나서며 수지는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지 어느 정도 거리를 둘지는 앞으로 천천히 결정하면 됐지만 적어도 자신을 중심에 둔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수지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후 수지는 작은 투룸 전셋집 거실에 앉아 이혼 조정 결과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양육권은 수진이, 양육비는 월 50만 원으로, 면접교섭은 월 2회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서류를 파일에 정리하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 고시원에서 막막해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아이가 뛰어다닐 수 있는 거실과 수집만의 작은 부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자유로운 공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새로운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을 사귀며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회사에 복귀해서 육아와 일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장하는 날이야. 수진은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의 기일이 다가오는 시기에 맞춰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와 함께였습니다. 18개월이던 아이가 이제 2돌이 지나 말도 제법 하고 걸음도 안정됐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김치 만들어 볼까? 김치. 아이가 신나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시장에서 배추 6포기를 사와서 부엌에서 함께 손질했습니다. 아이는 배추 잎을 떼어내는 일을 도왔습니다. 서툴렀지만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조심조심. 수지는 아이에게 천천히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는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를 보며 양념을 준비하고 배추를 버무리는 동안 수지는 그동안의 일들을 차근차근 되돌아봤습니다. 고시원에서의 불안한 시간들, 법률 상담을 받던 날들, 심리 상담을 통해 자신을 찾아가던 과정들, 모든 것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던 것 같았습니다. 김치를 다 담그고 나니 3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엄마 산소에 가져갈 것, 하나는 자신들이 먹을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시어머니께 드려야겠어. 수지는 마지막 김치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것은 화해의 제스처이기도 했고 동시에 자신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김치 한 통을 들고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몇 달 만에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시댁 앞에 서니 김장독을 엎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때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배를 누르자 봉숙이 나왔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여위어 보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온 후 건강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수진아?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치 좀 담갔는데 드세요. 수진은 김치통을 내밀었습니다. 봉숙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존중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너도. 수지는 더 오래 머물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이 정도의 거리가 적당했습니다. 완전히 단절하지도 예전처럼 얽매이지도 않는 관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오늘의 선택이 완전한 화해도 완전한 단절도 아니지만 세대 간 반복된 상처의 고리를 끊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이와 함께 새로 담근 김치로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준호야, 우리가 만든 김치 맛있지? 맛있어. 나중에 준호도 엄마랑 김치 만들 줄 알아야지. 수지는 앞으로 이 아이에게 집안일을 강요가 아닌 함께하는 즐거운 경험으로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는 겨울 저녁, 수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집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작은 아파트 단지였지만 자신들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소중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자유롭구나. 과거가 아닌 미래를 중심으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과 아이의 행복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며 수지는 엄마의 편지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선택을 감정이 아닌 준비된 마음으로 해라. 이제는 그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이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전통들,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는 여유로운 일상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0포기 김장독을 엎었던 그날부터 시작된 변화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진의 이야기가 끝났지만 어쩐지 마음 한편이 따뜻해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찾아간 모습이 용감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 다행이었고요. 엄마의 편지, 정자 이모,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작은 연결들이 모여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려움 앞에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사랑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